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올해 29살 돌싱녀입니다. 29살 이혼녀라는 딱지를 달기에는 좀 어린 나이죠. 주변에서도 그 어린 나이에 벌써 갔다 왔느냐라며 놀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구구절절 제 지난 사연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저 씁쓸하게 웃어넘길 때가 많죠. 그러다가 오늘은 엄마가 자주 챙겨보시는 이 사연 채널에나마 제 가슴속 응어리를 잠깐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제 이름을 건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픈한 지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다들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 바쁠 때 저는 대학 말고 좀 다른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저만의 디저트 가게를 여는 것이었죠. 저는 예전부터 빵이나 케이크 등의 디저트가 너무 좋았어요. 관심도 정말 많았고 막연하게 이쪽 길로 가야겠다 결심했죠. 고등학교 때 이미 제가 제빵 관련 자격증은 다 땄고 집에서도 꾸준히 홈베이킹을 하며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전문적으로 배워도 되겠지만 저는 굳이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다 시간 낭비 같기도 했거든요. 그냥 바로 실전으로 일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한 유명 베이커리 카페에 취업을 했고 1년 딱 일하고 나서 바로 제 가게를 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 꿈을 응원해 주시고 서포트를 해 주셨어요. 제가 손재주가 좀 있었는지 아니면 그 악착 같은 노력을 하늘이 알아주신 건지 운 좋게도 장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손님들이 줄을 서는 동네에서 유명한 디저트 맛집이고 백화점 팝업 스토어 제의도 들어올 정도로요. 저는 대학보다 제가 하고 싶은 걸 선택했고 다행히 운이 따라 젊은 나이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성공을 빠르게 얻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고 하잖아요. 너무 일찍 사회생활이라는 정글에 뛰어들다 보니 뒤늦게서야 청춘이나 낭만을 즐겨보지 못했구나, 내 20대를 그냥 일하다가 흘려보냈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연애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며 이 사람이 똥차인지 벤츠인지 구별하는 안목을 길렀어야 했는데 일만 하느라 남자를 너무 몰랐던 게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늦둥이 외동딸이라 부모님 연세가 좀 많으셨는데요. 부모님은 자주 우리 보람이 든든한 짝 하나 있으면 여한이 없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좀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요? 나 좋다는 사람, 착해 보이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게 행복이지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너무 쉽게 결혼을 결정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운 좋게 이른 나이에 성공을 했다 보니 뭐든지 제가 원하는 대로 술술 잘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결혼까지도 말이죠. 전 남편인 최동욱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는 막 죽고 못 사는 그런 열정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커플은 아니었고 친구처럼 편안하게 만나왔던 사이였습니다. 서로 좋아서 떨어지기 싫은 그런 커플은 아니었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은 비슷했어요. 남친 역시도 저처럼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기에 좀 이른 나이일 수도 있지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불꽃 튀는 사랑을 했던 사이는 아닌데 서로가 서로에게 이만하면 결혼 상대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결혼을 결심했던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 어른들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시월드라고 하면 치를 떠는 분도 많겠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딴 세상 분들 같았어요. 지적이고 따뜻하고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었죠. 두 분 다 생각이 굉장히 트여 있으셨고 또 자식 며느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법도 없으셨습니다. 정말 쿨하고 멋진 어른다운 어른이셨죠.
저를 처음 보신 날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 너는 어쩜 그리 매사에 똑 부러지고 야무지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네 힘으로 가게 차려서 이렇게 키워내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정말 대단하다. 게다가 어린 나이에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도 거만하지 않고 이렇게 반듯하고 겸손하고. 어머님은 진심 어린 칭찬과 함께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생활력 강하고 예쁜 며느리를 어디서 얻었냐고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동우가 너 보람이 만난 거 정말 잘한 거다. 아가, 우리 집에 와줘서 참 고맙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실 정도였습니다. 저를 이렇게 환대하고 예뻐해 주시니 저도 당연히 시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좋았죠. 시부모님은 학교도 좋은 데를 졸업하셨는데 반면 저는 고졸 출신이잖아요. 그런 걸 좀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보고 생활력 강하고 대단하다고 추켜 세워주셨죠. 그런 시부모님이 너무 좋아 이 결혼을 더 선택한 것도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 신혼집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투자 명목으로 사둔 30평대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신혼집으로 쓰자고 했죠. 사실 며느리가 먼저 집을 해온다고 하면 시댁 입장에선 좋으면서도 자존심 상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저한테 엄청 고마워하면서 또 미안해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보람이에게 평생 잘하고 살라고 몇 번이나 그러셨죠. 그게 그냥 저 보는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한테 고마워하시고 기특하셔서 말하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보람아, 정말 고맙다. 집 문제는 네가 해결해 줬으니 그 안에 들어가는 가전이랑 가구, 예물은 우리가 최고급으로 다 해주마. 너 갖고 싶은 거나 필요한 거 있니? 비용 생각하지 말고 원하는 거 다 말해보렴.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지금도 충분해요. 우리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그리고 보람아, 이건 우리가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네가 딸처럼 느껴져서 하는 말인데 혹시라도 동욱이가 살면서 널 힘들게 하거나 서운하게 하면 꼭 말해라. 다 일러 바쳐. 우리는 무조건 네 편 들어줄 테니. 알았지? 그때 그 따뜻한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가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결혼 전에 그런 약속들 많이 하시기도 하잖아요. 아들이 고생시키면 말하라고. 그렇게 말은 해도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문제가 막상 생기면 자기 아들 편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요. 저희 시부모님은 소름 돋을 정도로 그때 하신 말씀을 칼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어쨌든 시부모님은 저를 며느리 이상으로 반가워하고 좋아해 주셨는데 보통 그러면 남편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부모님과 와이프가 잘 지내고 고부 갈등이 없으면 남편이 제일 편하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럴 때마다 최동욱은 얼굴이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의아했는데 나중에 지 입으로도 한번 말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인정에 목말라 있다고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명문대를 나오셨고 현재도 교직에 있으십니다.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는데요. 저한테는 아주버님이죠. 그 아주버님도 부모님 두 분을 닮아서인지 공부머리가 좋아서 그때 당시에 포덕이라고 공대 박사로 지원받으며 외국에서 공부와 연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외국에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집에서 둘째인 남편만 공부머리가 영 달랐습니다. 혼자서 공부도 그닥이고 아무리 해도 반에서 중간 정도밖에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지방 국립대를 나왔는데 정작 시부모님은 그 정도도 훌륭하다고 하셨대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강하다고 했지만
정작 시부모님은 남편을 인정해 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거든요. 제가 보기엔 저희 남편 혼자 이상한 열등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다 공부머리가 좋은 집안에서 자기만 아니라는 그 사실 때문에요. 그런 못난 자격지심이 뿌리 깊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자격지심은 엉뚱한 데서 화풀이를 하더라고요. 바로 저한테요. 저는 고졸이잖아요.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간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길이 있었기에 과감하게 포기했던 입장이라는 걸 남편도 분명 압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여러 번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저에게 너는 대학도 안 나왔잖아 라는 말을 하며 저를 무시하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가볍게 툭툭거리며 농담조로 말해서 저도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는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솔직히 운이 맞아서 카페가 터진 거지. 시기가 딱 맞아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일까지 대놓고 무시를 하는 겁니다. 돈 잘 버는 유명 디저트 카페 사장인 저. 집까지 척척 해오고 시부모님과 사이도 좋죠. 주변에선 그 정도 와이프면 업고 다닌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정작 남편이란 인간은 저를 끊임없이 무시하고 너는 고졸이잖아 라는 말을 농담 삼아 진담 삼아 툭하면 하는 겁니다. 저보고 아무리 그래도 대학은 나왔어야 한다면서 하다못해 2년제라도 나왔어야 된다면서 고졸로 바로 창업을 한 건 너무 무모했다. 네가 성공한 건 순전히 운이 좋아서였다 라면서 제 일과 행동을 계속 폄하하는 거죠. 남편 말에 속상하고 기분 나빠서 발끈하고 자주 싸웠어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계속 그랬죠. 그러다가 나중엔 저도 모르게 고졸 학력에 대해서 컴플렉스까지 생기는 겁니다. 남편이란 작자가 옆에서 자꾸 그러니까 없던 컴플렉스도 막 생겨나는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은 정말 열등감 덩어리였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데다 시부모님까지 저를 추켜 세워 주시니까 저를 깎아내리고 싶어하고 질투를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참 어리석은 거죠. 제가 잘 되면 사실 남편인 본인한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저를 깎아내리고 나서서 질투하고 진짜 그릇도 작고 못난 인간이었던 거죠. 그때는 마냥 속상해서 그런 생각까진 못했지만요. 어쨌든 연애할 때 편안하고 잘 맞아서 결혼까지 했음에도 막상 결혼하고 보니 남편과 맞지 않은 부분이 정말 많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또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경제관념이 엉망이라는 거였습니다. 인생은 폼생폼사라며 한정판 운동화나 최신형 전자기기라도 나오면 카드 할부로 긁어서라도 사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씀씀이가 무섭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하지만 지금 잘 된다고 나중에 잘 될 거라는 보장 없고 늘 미래를 생각해야 하잖아요. 불안함이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저축 좀 하자고 하면 잘 버는 사람이 잘 써야 경제가 굴러간다. 그런 것도 모르냐며 자신의 소비가 정당하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게다가 이런 건 자신의 취미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건들지 말라는 소리도 했죠. 저는 신혼 때부터 이미 남편과 삐그덕거렸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이 더욱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야근이 잦아졌는데 이상하게 집에만 오면 허기가 진다며 밤마다 라면을 2-3개씩 끓여 먹고 폭식을 일삼는 거예요. 제가 건강 걱정돼서 한마디 하면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먹는 건데 잔소리하지 마. 내가 무슨 애야? 라며 불같이 성질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건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제가 몸살 감기로 심하게 앓아누워 출근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목도 부어서 물 삼키기도 힘들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된 남편에게 죽 좀 사다 달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올 때 죽 좀 포장해 줄래?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잔인하더라고요. 나한테 시킬 힘이 있으면 네가 배달앱 켜서 주문을 하면 되잖아. 바보냐? 손가락은 움직이니까 나한테 카톡 보낸 거잖아. 배달앱은 놔뒀다가 국 끓여 먹어? 아프다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배달앱으로 알아서 시켜 먹으라는 겁니다. 저렇게 말할 사이에 배달시켜줬겠네요. 서러워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툭하면 아프다는 사람도 아니고 결혼해서 처음 아프다고 죽이라도 사다 달라는 건데 저런 반응이라니. 와, 내가 진짜 이러고 이 인간이랑 왜 살아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저냥 참았는데 아픈 와중에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 저도 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몸만 낳고 나면 진지하게 대화해 봐야겠다. 그래도 답이 없으면 이혼도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결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편에게 뜬금없이 카톡 하나가 온 거예요. 지금 사서 가고 있어. 배고프지? 좀만 기다려, 자기야.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한테 배달앱은 국 끓여 먹어, 알아서 시켜 먹어 라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 가고 있어 하며 하트까지 붙이며 카톡을 보낸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든 생각이 이거 나한테 보낸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었죠. 남편은 저한테 저렇게 애교 가득한 문자를 보낸 적이 없거든요. 연애 때도요. 아마 누군가에게 보내려던 걸 실수로 제게 잘못 보낸 게 아닌가 싶었죠. 그걸 깨달은 순간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일단 정신을 부여잡았습니다. 카톡으론 지금 사서 가고 있어 라고 했지만 남편은 무려 1시간 뒤에 왔습니다. 죽을 사오긴 했더라고요. 대충 집 앞에서 어거지로 사온 느낌이었죠. 죽이 담긴 봉지를 대충 식탁 위에 올려놓더니 말도 없이 화장실로 가서 씻더라고요. 그 죽을 보는데 대충 알겠는 겁니다. 남편이 지금 사서 가고 있어 배고프지? 라고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저한테 카톡 잘못 보낸 걸 알고 부랴부랴 죽 하나 대충 사온 느낌이었죠. 저는 일단 아무런 티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남편이 바람을 피는지 뭔지 알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핸드폰도 철저하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고 차에 블랙박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타이밍이 진짜 절묘했어요. 제가 마침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찰나 그 전화를 받은 거니까요. 여보세요? 최동욱 씨 부인분 되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동욱 입사 동기입니다. 집들이 때 갔었는데. 남편의 회사 동료라는데 저한테 전화할 일이 뭐가 있겠나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혹시 좀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긴히 할 얘기가 있는데. 네, 저랑요? 왜요? 남편의 회사 동료가 갑자기 할 얘기가 있다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최동욱에 관한 이야기인데 꼭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 운영하신다는 베이커리 카페 어딘 줄 아는데 그 근처로 오늘 갈게요. 나오시면 제가 얘기해 드릴 거고 아니면 저도 그냥 더 이상 연락은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라서요. 일단 그 근처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남자는 만나서 꼭 말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할 얘기가 있다는 남편 동료. 이런 황당한 순간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런 직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의심하는 남편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 동료분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요. 제가 촉이 막 좋은 편도 아닌데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저희 가게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갔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인 그 남자가 어두운 낯빛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 오셨네요. 앉으세요. 저는 쭈뼛거리며 앉았습니다. 하실 얘기가 그 남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혹시 최동욱이 요즘 좀 이상하다는 생각 못 해보셨나요? 그 말에 저도 놀랐죠. 역시나 남편의 외도에 대해 뭔가 알고 있나 싶더라고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짐작 못 하셨어요? 사실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냥 생각 정도만.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 최동욱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 거 아시죠? 그때 집들이도 갔고 결혼식도 갔고. 네, 원래 최동욱이랑 친했어요. 나이도 동갑이고 입사 동기거든요. 그런데 최동욱한테 제대로 뒤통수 맞고 지금은 회사 나왔습니다. 네? 그게 무슨... 회사에 사실 제 와이프도 같이 다니고 있어요. 이름은 장미진이라고. 최동욱네 결혼식도 집들이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와이프예요. 장미진이라 가만 생각해보니 그때 집들이 왔을 때 여자도 한 명 있었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해준 음식 먹으면서 동욱 씨 진짜 좋겠다. 요리 솜씨 좋은 와이프가 원래 최고 아니야? 완전 복 받았네. 라는 소리까지 했던 게 기억났어요. 아, 그분이 와이프셨어요? 예, 그런데 그 남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장미진하고 바람났습니다. 그쪽 남편 최동욱하고요. 순간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 했습니다. 네? 제가 그 사실을 먼저 알았어요. 최동욱 상대로 상간소송도 했고 회사 가서 멱살잡이도 했죠. 놀랍게도 그 남자는 저보다 훨씬 먼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소송까지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런 티를 낸 적도 없고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었죠. 회사에서 제일 친한 동기라는 놈이 동기 와이프랑 바람이 난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결국 제가 쫓겨났어요. 어째서요? 그 회사가 사실 장미진네 큰삼촌이 하는 회사예요. 회사 대표가 장미진 큰삼촌이다 보니 저를 오히려 쫓아낸 거예요. 심지어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고요. 그 큰삼촌이란 인간도 그따위로 살면 안 되죠. 조카가 그런 짓을 저지르면 혼을 낼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나서서 참. 그 남자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 보였습니다. 설마 했는데 남편이 진짜 바람을 피고 있었구나. 그것도 심지어 같은 회사 동료랑. 저도 진짜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충격 크시죠? 아, 네. 근데 뭔가 바람을 피우고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은 들었는데 같은 회사 동료일 줄은. 이거 제가 모은 증거들인데요. 필요하시면 쓰세요. 이거 드리려고 만나자고 한 겁니다. 그 남자는 자기가 모은 증거를 주더라고요. 그 남자 말론 자기도 너무 억울하다면서 그것들도 다 망쳐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자고 한 거더라고요. 이 사실을 저한테 다 폭로하려고요. 제가 꺼내보려고 하자 그 남자가 경고를 했습니다. 저기 근데 내용 보고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요. 도대체 뭐길래 그러나 싶어서 열어봤죠. 그런데 충격받지 말라고 해도 충격 그 자체더라고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인쇄한 거였습니다. 자기야, 오늘 니네 집 빵순이녀는 뭐 해줌? 뭐 백숙해줬는데 맛은 그냥 그래. 지가 무슨 대장금인 줄 아는데 맛은 쏘쏘. 그래도 이거 먹고 힘내서 자기랑 밤에 뜨겁게 보내야지. 오늘 달릴까? 멍청이 어차피 야근해야 된다던데. 우리 집으로 올래? 아우 좋지. 오늘 뜨밤 한번 보내봅시다.
스릴 있고 좋겠는데? 멍청이 오기 전에 빨리 끝내자. 그리고 빵순이형 가게에서 디저트 좀 사다 줘. 케이크는 맛있더라고. 그것들은 저를 빵순이년이라고 부르고 장미진의 남편은 멍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대화를 읽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바람 피는 것도 모자라 저를 이렇게까지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도대체 이것들이 언제부터 우릴 속여온 건지 우라가 치밀어 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핑계대고 여행 갈 겁니다. 지금은 이혼 준비하며 따로 사는데 이것까진 제가 알아내고 별거에 들어갔거든요. 여행이요? 1주년 여행이라나? 펜션 예약 확인서도 여기 있습니다. 저랑은 곧 이혼할 거라서 아마 더 대담하게 갈 것 같아요.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그 펜션 이름과 주소를 봤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 저도 이혼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저도 다 폭로하고 뒤집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생각한 건요. 시부모님께 다 말하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자기 부모님께 인정 욕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부모님께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복수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당일날 시부모님께 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받은 증거물도 직접 보여드렸죠. 시부모님은 경악을 하셨어요. 동욱이가 정말 이런 짓을 한 거냐고 기가 막혀 하셨죠. 저는 이미 상간소송도 당했다는 말씀도 전해드렸어요. 그럼에도 아직도 그 여자를 만난다고요. 저는 담담하게 이혼할 거라고, 오늘도 장미진이라는 그 상간녀랑 1주년을 보내려고 펜션에 갔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그런 노여운 표정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러더니 아버님이 이 펜션을 가자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말렸지만 아버님은 직접 가봐야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그 펜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아버님도 기막혀 하시고 어머님도 내내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저도 참담한 심정이었고요. 그 펜션은 독채 펜션으로 한동씩 쓰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펜션 예약 안내서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동인지도 알 수 있었죠. 저희는 곧장 그리로 갔습니다. 남편의 차가 떡하니 대져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회사 일로 지방 출장을 간다고 이미 말을 했었죠. 그 차를 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띵동. 벨을 누르자 잠시 후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마주한 건 상간녀 장미진이었는데 샤워가운 차림이더라고요. 문이 열리고 문 밖에 서 있는 저와 시부모님을 보고 엄청 당황하더군요. 오랜만이네요, 장미진 씨. 그때 저희 집 집들이도 오셨죠? 장미진은 대답도 못하고 입만 딱 벌어진 채 저를 보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남편 역시 샤워가운을 입고 오다가 저를 발견한 겁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런데 등 뒤에 있는 시부모님을 보고 남편은 저승사자라도 본 양 놀랐습니다. 엄마, 아빠! 그 순간 아버님이 달려들어 남편의 싸다기를 날리셨습니다. 이 미친놈이! 늘 온화한 아버님이 시뻘개진 얼굴로 화를 내시는 걸 처음 봤어요. 아버님은 남편의 등짝을 마구 후려갈겼습니다. 진짜 북어처럼 두들겨 패시더라고요. 야, 이 미친놈아! 부인 두고 바람이나 피우는 파렴치 안으로 내가 널 키웠어?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질러? 아빠, 그만하세요. 너무 아파요. 닥쳐라, 이놈아. 너는 쳐맞아도 할 말이 없어. 남편은 정신없이 쳐맞더니 기어코 아버님을 확 떠밀었습니다. 아버님은 뒤로 나자빠졌고 그 모습에 저도 어머님도 기함을 했죠. 아버님이 제일 충격받으신 얼굴이었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눈치였죠.
아니, 너무 다짜고짜 때리시니까. 너 지금 아버지 쳤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더니 저를 노려보는 겁니다. 야, 네가 우리 부모님 모시고 왔어? 그러면서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저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인간은 나를 끝까지 무시하고 아래로 보는구나. 만만한 게 나구나 싶고요. 그래, 모시고 왔다. 아우, 정말. 너 미쳤어? 그때 가만 듣던 어머님도 남편 머리통을 날리셨습니다. 고개가 획 돌아간 남편도 놀라 보더라고요. 못난 놈, 지금 보람이한테 네가 따질 일이야? 왜? 어디 애미도 쳐봐라, 쳐봐! 남편은 씩씩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쓰러져 있는 아버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님은 남편과 그 상간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단호히 말하셨죠. 저 여자가 그리 좋으냐? 보람이 배신하고 부모한테 폭력까지 휘두를 만큼? 아유, 아빠, 그게 무슨, 제가 무슨 폭력을 했다고. 하면서 아버님 팔을 잡으려는데 아버님은 냉정한 표정으로 팔을 쳐냈습니다. 차가운 얼굴로요. 그 모습에 남편도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화내고 열내는 게 낫지 아버님의 표정은 정말 싸늘하셨거든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아까는. 저 여자랑 살아라. 예? 머리 다 큰 자식을 질질 끌고 올 수도 없는 거고 저 여자랑 살아. 네가 그러고 싶다면. 그 말에 남편은 얼굴에 화색이 살짝 돌더라고요. 아, 정말요? 실은 미진이도 꽤 괜찮아요.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미진이네 큰삼촌이 저희 회사 대표시거든요. 보람이 쟤보다 훨씬 나은 여자예요. 하면서 제 앞에서 상간녀 역성드는 겁니다. 아버님이 저 상간녀를 받아준 줄 알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은 단호하게 말을 끊으며 말하셨죠. 저 여자랑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대신 부모 자식 인연은 이 자리에서 끝이다. 예? 나는 이제 너 같은 자식 없다. 그러면서 아버님은 어머님께 그만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제야 얼굴이 파랗게 질려 아버님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님은 팔을 뿌리치더라고요. 이건 아니죠.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려요? 네가 먼저 우리 자식이길 포기한 거 아니냐? 미진이가 더 좋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자식이니까 제가 하는 선택도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자식이잖아요. 보람이가 아니라. 너는 늘 우리한테 말했지. 실망시켜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너한테 여태까지 실망한 적이 없었다. 공부를 못해도 평범한 회사를 다녀도 우리한테 너는 사랑하는 자식이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아니, 실망이라는 말로 부족해. 나는 네가 내 자식이라는 게 부끄럽다. 그 말에 남편은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더라고요. 부끄럽다고요, 제가? 그래, 저 여자랑 마음대로 살아라. 대신 보람이가 너한테 뭔 소송을 하든지 그건 각오해라. 네가 지은 죄니까. 아버님은 남편을 뿌리치고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네가 부끄럽다. 평생 부모님의 인정을 갈구해온 남편에겐 아버님의 그 말은 가장 잔인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동안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리기 전에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자식 잘못 키웠다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요. 변호사가 필요하면 그 선임비나 소송이 필요한 것도 아버님이 다 도와주시겠대요. 자식 잘못 키운 대가로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들 편을 들 수도 있었겠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해하시고 제가 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야 저한테 조금이라도 덜 미안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결국 시부모님의 그 피눈물 나는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소개해준 최고의 로펌에 이 사건을 일임했고
결국 남편과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고 금액을 받아내며 승소했고 더불어 이혼도 마무리했죠. 아들과 이혼하려는 며느리의 변호사 선임비를 내준 시부모님이라니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겁니다. 그 후 시부모님은 정말 최동욱과 의절을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신혼집에서 나오고 그나마 있는 돈은 위자료로 털리고 시댁으로 돌아가려 했겠지만 그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회사에서도 이미 한번 사단이 났는데 또 불륜 사건으로 난리가 났기에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또 넘어가긴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최동욱은 회사에서도 잘리고 그 상간녀도 같이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업계에 소문이 다 난 채로요. 재취업도 쉽진 않을 겁니다. 그 상간녀 장미진 역시 저한테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도 똑같이 소송을 당했습니다. 제 남편 역시도 장미진 남편에게 소송당했고요. 시부모님은 단호하게 최동욱을 내쳤기에 최동욱은 오갈 데 없이 작은 원룸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있는 돈은 위자료로 다 날리고요. 그 좁디 좁은 원룸에 최동욱이 그렇게 사재 끼던 값비싼 운동화들이 다 드러나 가겠나요? 전부 싸게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고졸이라 무시하고 빵순이년이라 부르며 조롱하던 전 남편. 제가 고졸이라서 무시했는데 부모님이 저를 인정해주고 치켜 세워주니 질투에 눈이 돌아버린 것 같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저에게 정말 너무한 짓을 했지만 시부모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 덕인지 제 마음속엔 상처가 남거나 한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자식이지만 잘못된 것은 단호하고 냉정하게 끊어낼 줄 아는 그 모습. 시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싶고 또 감사하기도 해요. 시부모님은 아들의 행동 때문에 저에게 미안해하시지만 그건 시부모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날의 상처는 다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씩씩하게 살아가려 하여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의 인생에는 달콤한 디저트 같은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면서 저를 너무나 아껴주는 남편을 만나 재혼한 지 3년차가 된 여자입니다. 재혼 후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문득 8년 전 첫 번째 결혼 생활을 끝내게 했던 그 잔인했던 날이 떠오르기도 해요. 저의 첫 번째 결혼이 이혼으로 돌아간 건 남편과 전 시모가 주 원인이었는데요. 막판에는 서로 몸싸움까지 있을 정도로 일이 크게 번지기도 했고 그로 인해 이혼할 때도 여러 소음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피곤하고 힘든 마무리였죠. 그래서 이혼 후에 더 빨리 털어버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혼 후에도 전 시댁의 형님, 그러니까 전 남편 형의 아내와도 가끔 연락을 합니다. 왜냐면 형님과는 결혼 전부터 원래 친한 대학 선후배 사이였거든요. 비록 첫 번째 결혼은 이혼으로 끝났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안 좋은 기억이지만 형님하고는 그래도 인연이 계속 닿아져 있습니다. 형님한테는 전혀 악감정도 없고요. 또 이혼할 당시에도 그 집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었던 사람이 형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 후에도 이따금씩 서로 안부를 묻고 연락 정도는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 형님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형님을 통해 전 시댁의 기막힌 근황을 전해 듣게 되었죠. 그러면서 애써 잊고 지냈던 전 결혼 생활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조차 하기 싫었는데 이제는 그랬지 정도로 조금은 가벼워지기도 했기에 이렇게 사연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보려 해요.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친한 대학 선배가 그때 당시에 카페를 오픈했는데요. 축하할 겸 화분을 사들고 놀러가게 되었어요.
그 대학 선배가 바로 나중에 제 형님이 되는 그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화분을 들고 갔는데 좀 무거워서 끙끙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카페 앞에서 처음 보는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혹시 여기 카페 가세요? 저도 가는데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낯선 남자가 도와준다고 하니 순간 당황했는데 그 남자가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여기 저희 형수님 카페예요. 형수님 지인분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제 화분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희가 같이 들어오자 선배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 둘이 어떻게 같이 와? 아, 화분 드는 거 도와주셔서요. 여기가 선배네 카페군요. 너무 예쁘다.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마워. 인사해. 이쪽은 우리 시동생. 이름은 최우신. 저는 화분을 들어준 남자와 인사를 했습니다. 착한 인상이었죠. 저는 그냥 선배네 카페 오픈을 축하해주러 간 거였고 그 남자도 자기 형수가 카페를 여니까 축하해주러 온 거였어요. 서로 의도하고 만나거나 소개를 받은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날을 기점으로 저희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 대한 호감이 있어서 선배한테 말을 좀 해달라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이상하게 그 남자가 자꾸 기억에 남았고요. 어느 날 선배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시동생 착하고 괜찮아. 화도 거의 안 내고 뭐든지 좋게 좋게 푸는 성격이거든. 나는 시동생 화내거나 흥분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어머, 정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니까? 좀 안정적인 것 같아, 사람이. 저는 좀 감정적이고 예민한데 선배네 시동생은 무던하고 화도 거의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뭐든지 다 좋게 좋게 라는 식이래요. 저한테 없는 안정적인 모습이 있다고 하니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선배의 추천으로 그 남자와 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년 정도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염두에 두고 한창 만나고 있던 도중 저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엄마가 췌장암에 걸리신 거예요. 저는 아빠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엄마랑 단 둘이 살았습니다. 저의 유일한 가족이 엄마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췌장암에 걸리시다니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엄마.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우리 엄마. 그런데 엄마에게 그런 몹쓸 병이 생긴 거였죠. 처음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한들 저는 엄마가 씩씩하게 이겨내실 거라고 굳게 믿었죠. 엄마가 제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참 허무하게도 발견 후 불과 8개월 뒤에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짧고도 고통스러운 투병. 그 8개월은 저에게도 엄마에게도 정말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지고 나중엔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어하며 말라가는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제 심장이 도려지는 것처럼 아프고 괴롭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마지막까지 본인 아픈 것보다 남겨진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도 다 큰 성인인데도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저를 걱정하셨죠. 치료 중이던 엄마가 조금은 건강해 보이고 밥도 잘 드셔서 이제 조금씩 나으려나 희망을 품었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승아야, 늘 밥 잘 챙겨 먹고 잘 살아야 해. 네 인생 예쁘게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엄마의 말이 마치 마지막 인사 같았던 저는 기분이 확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말했죠. 알았어. 내 걱정은 하지도 마. 그리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어차피 엄마랑 같이 병원 곧 나갈 거고 행복하게 잘 살 건데. 병원 나가면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많이 가자, 엄마. 내가 잘할게. 엄마는 미소만 띠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마지막을 아셨던 것 같아요. 조금 상태가 나아지나 했는데 그 다음날 엄마는 갑자기 위중해지신 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에 갇혀 살았어요. 제가 아무리 아이가 아니라 성인이라도 엄마가 사라진다는 건 너무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더라고요. 그때 결혼 준비 중이었는데 모든 걸 다 미뤘습니다. 1년 넘게 비통함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도 울고 밥 먹다가 울고 어쩌다가 엄마의 흔적이라도 보이면 또 울고 길 가다가 엄마랑 비슷한 사람만 보여도 또 울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저를 옆에서 묵묵히 지켜줬던 게 그 남자였습니다. 저를 위로해주고 충분히 슬퍼하라고 달래주기도 했죠. 제가 울고 난리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 많은 위로를 받았고 이런 남자라면 결혼을 해도 되겠구나 결심도 더 섰던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남자의 그런 태도는 정말 저를 이해하고 곁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자기 일이 아니니까 남 일처럼 거리를 두고 적당히 달래주는 신용만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진실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그 후 저는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아빠도 엄마도 없는 저에게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가족이었죠. 잘할 거라고 결심했고 실제로 나름 잘하고 노력도 했습니다. 다만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죠. 엄마는 비록 곁에 없지만 1년에 딱 하루 엄마 기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챙기고 싶다고요. 그날만큼은 온전히 엄마를 기리고 대접하고 싶으니 그건 꼭 지켜달라고요. 저에게 단순히 돌아가신 엄마 제삿날이 아니라 엄마와의 약속을 확인하고 엄마의 온기를 다시 느끼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남편에게도 그날만큼은 어떤 약속도 잡지 말고 시간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한 거 아니냐며 다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결혼을 했고 4년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돌아온 기일을 앞두면서 또 엄마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4년이나 지나도 엄마만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일 때 엄마 좋아하시는 걸로 차리고 두런두런 얘기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기일을 10일 정도 앞뒀을 때 불쑥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우리 이번 달 17일부터 주말 껴서 19일까지 제주도 가족여행 가기로 했거든? 자기는 어차피 프리랜서니까 시간 빼는 건 큰 문제 없을 거고 나는 연차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순간 벙쪘죠. 17일? 제주도? 엄마랑 형이랑 형수, 조카들까지 다 같이. 엄마가 계속 제주도 가고 싶다고 해서 날짜 맞추다가 결국 그날로 맞췄어. 저는 순간 젓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까먹은 거야? 17일은 우리 엄마 기일이잖아. 당신도 매년 챙겨서 알면서 어떻게 그날 여행을 잡아. 제 말에 남편이 아차 싶은 얼굴이더라고요. 아, 맞다. 장모님 기일. 깜빡했네. 근데 어쩌지? 이미 비행기표랑 독채 펜션까지 다 예약을 끝냈는데? 엄마가 너무 기대하는 여행이라. 게다가 형이랑 형수도 날짜 다 맞췄다 보니 비행기표 취소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생일이고 뭐고 기념일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오로지 엄마 기일이에요. 저희 남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거 깜빡한 건 얼마든지 그렇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엄마 기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아무렇지 않게 깜빡했다, 여행 취소하기 힘들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 무심함에 숨이 턱 막히더군요. 아내의 슬픔보다 항공권 가격이 더 중요했던 건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너무 속상하고 슬펐습니다. 그날 저녁 계속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카톡을 봤어요. 새로 단톡방이 생겼더군요. 저도 초대가 되었고요. 제주 가족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이 새로 개설돼 있었고 이미 렌터카 차종부터 유명 맛집 리스트, 심지어는 둘째 날 저녁에 할 바비큐 파티 메뉴까지 정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미리 말을 해주었으면 날짜를 조정했을 텐데 저는 바로 그날 알게 되었고 통보를 받았던 거죠. 좀 황당했습니다. 저만 빼고 이미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요. 게다가 너무나도 공교롭게 저희 엄마 기일에 말이죠. 저는 고민하다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남편에게 백날 말해봤자 미적지근한 반응일 게 뻔했기에 바로 어머님께 전화드린 거죠. 어차피 어머님이 가자고 하셨을 거고요. 아, 어머님, 톡방 확인하고 전화드려요. 17일 날 제주도 여행 간다고. 맞아. 내가 가족끼리 이렇게 여행을 얼마나 가고 싶던지 이렇게 가게 돼서 너무 신난다. 그런데 그날 저희 엄마 기일이거든요. 아, 그랬니? 제사한다고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나? 시간 참 빠르다. 하면서 별로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날은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혹시 다른 날로 일정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황당하다는 말투로 그러시더라고요. 일정을 바꿔? 왜? 너네 엄마 기일 때문에? 너네 엄마라는 말에 좀 긁히긴 했지만 그냥 꾹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날 저는 기일 챙겨야 돼서 저한텐 좀 중요한 날이거든요. 어머님은 한숨을 푹 내시더라고요. 승아야, 너네 엄마 기일인 거 알겠고 공교롭게 어쩌다 보니 그날 날짜가 그렇게 됐네. 근데 그 일 때문에 이미 다 잡아놓은 여행 일정을 조정하자는 건 좀 아니지. 다들 바쁜 사람이고 겨우 휴가니 연차니 써서 맞춘 건데 게다가 지금 취소하면 비행기 표며 펜션 취소 수수료가 얼만데 너 하나 때문에 이 많은 식구가 다 일정 변경하고 위약금 물자는 거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미리 말해주셨으면 제가 이 날짜는 안 된다고 했을 텐데요. 갑자기 좀 잡게 됐어, 어쩌다 보니.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하잖아. 어쨌든 저는 이날은 안 되거든요. 참, 그럼 어쩌자는 거니? 그래서 어머님께 그랬죠. 그럼 죄송하지만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 빼고 다녀오세요. 안 간다고? 네,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승아야, 너는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유도리가 없니? 제사 그거 좀 안 치룬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전날에 그렇게 해도 돼. 아니면 갔다 와서 간단하게 하든지. 솔직히 요즘 누가 제사를 한다고 이렇게 유난인지? 유난이요? 아니다. 그건 혼잣말이다. 어쨌든 너만 빠지는 건 좀 그래. 가족끼리 다 같이 가는 여행인데 뭐 엄청 중요한 일도 아니고. 저도 너무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날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신다는 게요. 그래서 저도 더 단호히 나왔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미리 통보받았으면 말씀드렸겠지만 저도 너무 갑자기 얘기를 들어서 어쨌든 저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어코 빠지겠다고? 네, 잘 다녀오세요. 참. 그럼 끊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어머님.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단전에서 한숨이 절로 올라오더라고요.
들어오는 남편에게 따졌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엄마 기일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당신이라도 날짜 체크하고 그날은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도 그래. 아무것도 아닌 일로 유난 떨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네? 남편도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 물론 제사도 중요하지. 근데 솔직히 가족여행도 몇 년 만인데 이건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아, 제사 좀 미리 하면 안 되나? 뭘 미리 해? 아니, 솔직히 그런 거 다 허례허식 아니야? 제사한다고 뭐 장모님이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나도 곤란하다 정말 중간에서. 저는 어머님보다 남편의 태도와 반응에 더 놀랐습니다. 제가 엄마 기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면서 저런 식으로 말하는데 말할 수 없이 외롭고 슬프더군요. 제 슬픔과 애도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는 그저 번거로운 유난이었던가 싶고요. 저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더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얘기한다고 남편과 어머님의 생각이 바뀔 것도 아니고 또 저한테 중요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으니 강요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제사는 그냥 저 혼자 조용히 지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님이 또 전화가 와서 저를 설득하려 하시는 겁니다. 예승아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너도 그냥 여행 같이 가자. 어머님, 저 안 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너 우리 집 식구 아니니? 그러면 우리 일정에 좀 맞춰줘야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솔직히 기일은 매년 돌아오지만 이렇게 온 가족 시간 맞춰서 떠나는 제주도 여행은 또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 어머님, 매년 돌아온다고 해도 저한테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제일 중요한 날? 하면서 비꼬듯 웃으시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상했죠. 저만 빼놓고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기도 하고요. 아마 어머님도 어떤 오기가 생겨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 기일만큼은 꼭 지내고 싶어요. 저한테는 중요한 날이고 우신 씨도 잘 압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잘 다녀오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런데 전화가 탁 끊어지더라고요. 어머님이 전화를 끊어버린 거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만 빼고 가면 되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싶고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승아야, 얘기 들었어. 17일 맞다. 어머님 기일이셨지? 아, 어쩌니? 미안하다. 아니에요, 형님. 어머님이 그날이 괜찮을 것 같다고 그날로 잡자는 거야. 그래서 나도 깜빡하고 그러자고 했어. 어머님이 전부터 계속 여행 얘기하긴 하셨잖아. 그쵸. 나도 어머님한테 얘기 듣고 나니까 아차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날짜를 좀 바꾸자고 했는데 어머님이 절대 싫대. 어머님이 제 욕하시던가요? 욕까진 아닌데 좀 섭섭해 하시는 거야. 근데 승아 너한테는 정말 중요한 날이잖아. 아, 미안하다. 나라도 정신 차리고 그날은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형님. 형님도 엄청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엄마 기일까지 다 생각하시겠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작년은 생각했는데 올해는 너무 바빠서 깜빡해버렸어. 공교롭게 그렇게 됐네, 날짜가. 괜찮아요. 어머님이 좀 섭섭해 하시긴 하던데 형님이 여행 가서 좋게 좀 풀어주세요. 그럼 내가 얘기 잘할게. 미안해. 어머님 기일 잘 챙겨드리고. 네. 형님은 정말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이 잘 얘기해 주겠거니 해서 별로 신경은 안 썼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여행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솔직히 섭섭해도 제가 섭섭해야 될 것 같은데 남편이 쌩하게 저러니 좀 황당하고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혼자 장을 봐서 엄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상에 올렸습니다. 혼자 술을 따르고 엄마 영정사진을 보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헛헛해서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자려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보니 어머님이었어요. 이 시간에 싶어서 받아보니 술에 취하셨더군요. 너네 엄마 제사는 지냈니? 라고 삐딱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늦은 시간인데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아유, 아주 대단한 효녀났어. 어머님, 술 드셨어요? 마셨다. 며느리가 하도 유난을 떠는 게 꼴불견이라 속이 상해서 좀 마셨다. 네? 어머니, 자꾸 왜 그러세요? 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부터 챙기는 거야. 내가 얼마나 가족끼리 여행 가고 싶어 했니? 근데 모처럼 제주도까지 왔는데 너 때문에 우신이도 표정 안 좋고 나도 기분 너무 안 좋다. 꼭 이렇게까지 고집 부려서 분위기 엉망 만들어야 되니?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세요. 그놈의 제삿날이 뭔데 유난이냔 말이야. 톡 까놓고 죽은 니네 엄마 챙기느라 산 나는 무시해도 되는 거야? 죽은 니네 엄마라는 말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가 갈리더라고요. 저는 간신히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술 너무 취하신 것 같아요. 이만 끊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고 있는데 어디다가 끊는데? 좀 주무시고 술 깨시고 나서 얘기했으면 해요. 그럼 끊겠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심장이 뛰고 마음이 뒤숭숭해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이 왔나 보다. 어제 그 일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겠다 싶었는데 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들이닥친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랐는데 어머님은 엄청 흥분한 상태더라고요. 야!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전화를 끊어?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제사만 챙기면 다야? 가정교육이나 똑바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라며 소리를 지르셨죠. 바로 옆에는 남편도 있었는데 어머님을 말리기는커녕 엄마한테 사과부터 해. 네가 잘못한 거잖아. 라는 겁니다. 저도 완전 참고 참다 폭발했죠. 사과를 내가 왜 해? 내 엄마 기일 지키는 게 사과할 일이야? 저는 어머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한테는 엄마 기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이러는 거 오히려 저 무시하는 행동 같다고요. 당신도 똑같아. 어머님이 이러시면 말리지는 못할 망정. 뭐? 사과? 오히려 사과는 내가 받아야 돼.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지금 폭언 쏟아내고 있는데 어머님이 나한테 사과를 하셔야지. 뭐야? 이 부모도 없는 고아년이? 뭐라고요? 저도 그 순간 눈이 확 돌았습니다. 됐고, 야 채우씨, 우리는 이혼이야. 나 너랑 더 이상 안 살아. 저는 이혼하겠다고 선언하며 짐을 챙기러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휘잡았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죠. 이게 어디서 이혼 소리를 내? 싸가지 없는 년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머리 놓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도 그만하라고 발을 동동 굴리지만 적극적으로는 안 말리더라고요. 어머님은 고함을 지르며 제 머리채를 절대 안 놓더라고요. 머리가 다 뽑힐 것 같아서 놓으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는데도 어머님은 손에 더 힘을 주며 흔드는 겁니다. 저는 눈물이 찔끔 나고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 머리채도 확 잡았습니다. 저도 진짜 화가 나서 눈에 뵈는 게 없었죠. 남편은 그제야 놓으라고 어머님과 저를 확 떼어놓는 겁니다. 저는 그 틈에 핸드폰만 챙겨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사촌 언니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갔어요. 언니를 보자마자 펑펑 울며 하소연했죠. 언니도 제 몰골을 보고 뒷목을 잡으며 분노했고요.
진짜 미친 것들 아냐. 나 바로 이혼할 거야. 그래, 이혼해라. 근데 이거 병원 가서 진단서 끊고 너네 시어머니 고소해버려. 저는 그렇게 언니의 조언대로 병원 가서 진단서도 끊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 거실에는 인터넷 TV 설치할 때 받았던 홈캠이 있었거든요. 방범차 켜서 놔뒀는데 거기에 어머님의 폭행 장면이 다 찍혔죠. 그 후 이혼을 하겠다는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어요. 제 머리채를 잡는 어머님을 말리기는커녕 자기 엄마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듯 했던 남편의 눈빛이 더 시리게 박혔거든요. 저는 이혼 준비와 폭행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은 엄마가 충격받아 누우셨으니 사과부터 하라는 미친 문자를 보냈더군요. 저는 코웃음 치며 그것도 다 저장했습니다. 이혼 증거 자료로 쓰려고요. 폭행을 당한 건 전데 사과? 진짜 미쳤구나 싶었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장과 함께 시어머니를 상대로 폭행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고소 소식을 듣고 어머님은 천벌을 받으려니라며 동네방네 큰 소리를 치고 다니신 것 같은데 형님도 이 소식을 알고 어머님한테 동서에게 사과하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형님더러 걔랑 한패냐고 괘씸해서 너도 안 보겠다고 하셨답니다. 형님이 저한테 다 얘기해 주셔서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저 욕하고 다니더니 막상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겁이 났는지 비굴하리만큼 급변했습니다. 남편도 어머님도 잘못했다고 했고 감성팔이 문자를 보내었죠. 하지만 저는 합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폭행에 대한 처벌을 끝까지 밀어붙였고 결국 어머님은 가볍긴 하지만 처벌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에게는 어머님의 폭행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소송도 걸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남편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며 원망 섞인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는 이미 마음이 싸늘하게 식을 대로 식었기에 대답 대신 조용히 돌아서서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야단 법석인 이혼을 마무리하고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1년 뒤 다시 엄마의 기일이 돌아왔을 때 저는 정성껏 차린 나물과 엄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올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창밖으로 부슬부슬 비가 내렸는데 그 소리가 마치 엄마가 제 어깨를 다독이며 잘했다 내 딸, 그런 취급받으며 살 필요 없다, 고생 많았다 라고 말해주는 위로처럼 들리더라고요. 엄마가 마지막에 밥 잘 먹고 씩씩하게 살라는 말을 했기에 그 후로도 애써 씩씩하게 그리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의 남편은 저를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따뜻하고 섬세한 남자였습니다. 저의 엄마의 기일도 저보다 더 잘 챙기고 제 마음속 외로움은 자신이 채워주고 싶다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잘 지내다가 형님의 연락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시댁에는 무서운 인과응보가 닥쳤더라고요. 저랑 채우 씨는 이혼하고 3년 정도 뒤에 채우 씨는 새로 여자를 만나 재혼을 했대요. 그런데 공교롭게 얼마 뒤 전 시어머니가 병에 걸려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님 말론 채우 씨랑 재혼한 여자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성격이 있고 고집도 장난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가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했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중요한 수술이 있었는데요. 형님은 그날 멀리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동서인 그 여자에게 부탁을 했고 그 여자도 처음엔 건성으로 알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 시기에 채우신과 같이 해외여행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형님도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수술날이니까 그날은 좀 있어달라고 하지 않았냐 했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거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여행 날짜를 잡아둔 걸 깜빡했다 그랬다네요. 그렇게 전 시모는 혼자 쓸쓸히 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찾아가 보니 전 시모가 자기 아픈 건 안중에도 없고 지들끼리 놀러 갔다며 펑펑 울었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도 그 여자한테 푹 빠져 있는지 아픈 자기 엄마보다 새 아내의 의견이 더 중요했던 것 같고요. 천하의 불효자죠.
아들인 자기가 시어머니 곁을 지켰어야 했는데 와이프가 여행 가자고 한다고 훌쩍 같이 가버린다니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수술 때문에 기껏 예약해둔 숙소와 비행기표를 취소할 순 없잖아요. 이렇게 면전에 말해주고 싶기도 했지만 이제는 저랑은 남남인 사람들 얘기였죠. 누군가는 저보고 그깟 기일이 뭐라고 이혼까지 했느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일 이런 걸 다 떠나서 누군가가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존중받고 싶잖아요. 자기들 기준에선 그게 별것 아닐지도 몰라도요. 저는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남편과 시댁의 밑바닥은 다 본 것 같습니다. 저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또 저 역시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살아야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의 남편에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저 역시도 남편이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걸 세심하게 살피며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